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국밥 냄새 배워가며 키운 내 새끼를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요. 그것도 30년 전 그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여자가 말입니다. 당신이 내 딸 엄마라고? 웃기지 마. 낳기만 하면 다 부모인 줄 알아? 30년 전 그 추운 날 탯줄도 안 뗀 애를 가게 앞에 버리고 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데려가. 내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그 여자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 여자는 내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99.9%라고 나왔잖아.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찾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막아. 남의 자식 데리고 있었으면 유괴범이야. 알아? 경찰서 구경 한번 가고 싶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아기른 나 그리고 30년 만에 불쑥 나타나 핏줄을 앞세우는 저 여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낳은 정과 기른 정을 다투는 흔한 심파극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왜 30년 만에 하필이면 지금 내 딸 앞에 나타났는지 그 소름 끼치는 속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식칼을 쥐고 싶을 만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뭔지.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욕심.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 자식 간의 정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30년 전 그날 밤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던 그 시절 말이죠.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믿었던 고향 친구 놈한테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나앉게 생겼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시장 구석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가게 자리가 하나 났더군요. 거기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뼈마디가 시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그만 문 닫고 들어가야겠다 싶어 셔터를 내리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응애, 으앙. 처음엔 도둑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배고픈 짐승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자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게 영 찜찜해서 나가봤죠. 가게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옆에 웬라면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투덜거리며 박스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그런 기분일까요? 세상에 그 안에 핏덩이 같은 아기가 들어있지 뭡니까? 엄마야, 이게 뭐야? 아기 아니야? 제대로 된 이불도 아니고 다 해진 얇은 포대기 하나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얼굴은 이미 추위에 질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다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저 살려달라는 듯 고사리 같은 손만 허공에 휘젓고 있었죠. 쪽지 한 장, 우유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육수 손 옆 아랫목에 아기를 눕히고 제 옷을 벗어 덮어주며 미친 사람처럼 아이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아이고 이 손 좀 봐. 얼음장이네. 어떤 천벌 받을 인간이 이 엄동설 안에 널 버리고 갔어. 숨 좀 쉬어봐라 제발. 제발 살려만 달라고 부처님 하나님 찾으며 빌었습니다. 살을 갈아 묽게 미음을 끓여서 손가락에 찍어 아기 입술에 발라줬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기가 가늘게 눈을 뜨더니 앵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으앙, 으앙.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그래, 내가 살 팔자인가 보다. 내 부모는 널 버렸어도 하늘은 널 안 버렸구나. 내가 키워주마. 내 비록 가진 건 국밥집 하나뿐이지만 굶기지는 않을 테니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그 아이는 제 딸 수진이가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시장 사람들 수군거림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영순네, 제정신이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나중에 커서 제 부모 찾아가면 어쩌려고 저래. 호적에도 못 올릴 텐데 나중에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쯧쯧, 팔자 더 꼬이게 생겼네. 시장 바닥 지나갈 때마다 뒤통수에 대고 쑥덕거리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수진이를 포대기에 업고 더 씩씩하게 국밥을 날랐죠. 수진이가 내 등에서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뚝배기를 나르느라 퉁퉁 부은 다리도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힘들다고 중학교 때부터 틈만 나면 가게 나와서 파다듬고 마늘 까던 효녀였습니다. 엄마, 내가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했지. 허리도 안 좋으면서 자꾸 왜 그래. 이 깍두기 통은 내가 옮길게. 엄마는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어. 야야, 놔둬라. 내 관절이 사가도 내 새끼 먹일 건 내가 해야지. 너 공부하기도 바쁜데 주말에는 좀 쉬라니까. 시집 갈 때 손 거칠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시집은 무슨. 난 평생 엄마랑 여기서 국밥 팔면서 살 거야. 엄마 두고 내가 어딜 가. 엄마가 내 엄마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 말 한마디에 30년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려는데 시장 입구가 시끌시끌하더군요. 먼지 날리는 재래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시커먼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게 뭔 차래? 회장님이라도 오셨나?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죠. 그 차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우리 가게 앞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자가 내렸습니다. 척 봐도 옷이며 가방이며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시장 바닥이 더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또각또각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가게 안을 쓱 훑어보는 겁니다. 그때 수진이가 서빙을 하느라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딱 꽂혔습니다. 선글라스를 쓱 내리더니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그리움이나 애틋함 같은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듯한 아니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마지를 멈추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 찾으러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깐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 찾으러 왔다니 누굴? 사람요. 여긴 내 딸이랑 나 둘뿐이요. 잘 찾아보고 오시오. 맞게 찾아왔네. 그 딸이라는 애 김수진. 내 딸 맞죠?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핏줄. 순간 수진이가 들고 있던 쟁반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죠. 제 심장은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걸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 박영순 아닙니까? 잘못 찾아오셨네. 남의 딸 찾지 말고 나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흥신소. 아니, 사방팔방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널 잃어버리고 내가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어. 방금 전까지 찬바람 쌩쌩 불던 여자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진이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수진이는 얼어붙은 채 뒷걸음질 쳤죠. 자기가 업둥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엄마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희 엄마는 여기 계신데. 아니야. 내가 내 엄마야. 저런 꼬질꼬질한 국밥집 팔망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엄마라고. 쯧쯧. 세상에. 이 고운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구나. 이제 엄마랑 가자. 가서 보란 듯이 호강시켜줄게. 호강. 그 소리에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이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내 새끼한테 손을 대. 호강. 30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호강. 당신 진짜 목적이 뭐야? 내 눈은 못 속여. 자식 찾는 어미 눈깔이 아니야, 당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서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네. 자, 이거 봐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수진이 머리카락 며칠 전에 걔가 다니는 미용실 가서 몰래 구해서 대조해봤어요. 99.9% 친자 확인. 이제 됐어요. 내 딸 내놔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종이 한 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친엄마라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맡겠습니까? 최미란이라고 하더군요. 미란은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백화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오고 어떤 날은 수진이가 좋아한다는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들이밀었죠. 수진아, 이거 입어봐. 엄마가 내 생각나서 샀어. 우리 딸은 키가 커서 이런 코트가 잘 어울리겠다. 저런 낡은 패딩 좀 갖다 버리고. 수진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30년간 자기를 키워준 저와 이제라도 못해준 걸 해주고 싶다며 우는 낳아준 엄마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밤마다 잠 못 자고 뒤척이는 딸을 보면서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 아줌마가 진짜 내 친엄마래. 근데 난 엄마 두고 가기 싫어. 근데 자꾸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 수진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낳은 적 무시 못한다더라. 저 여자가 정말 널 사랑해서 온 거면 내가 물러나야지. 근데 엄마는 자꾸 찝찝해. 저 여자가 웃고 있는데 눈이 차갑다. 넌 똑똑하니까 잘 지켜봐야 한다. 알겠지? 저는 딸을 믿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의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란이 수진이를 밖에서 저녁이나 먹자며 불러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못해 나갔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미란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수진이는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보. 걱정 마. 그 기집애 거의 다 넘어왔어. 총구석 국밥집에서 평생 고생만 해서 그런지 명품 몇 개 쥐어주니까 눈이 획 돌아가던데. 그래, 당신 부도 난 거 그걸로 막으면 돼. 수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도, 명품, 그리고 기집애.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내 딸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친부, 그 인간이 죽으면서 남긴 유산 말이야. 그 땅이 지금 재개발 확정이라잖아. 그거면 당신 빚 갚고도 남아. 친권만 가져오면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늙은 할망구만 떼어내면 돼. 돈 몇 푼 쥐어줘서 쫓아내든가 안 되면 고소라도 해서 겁을 주든가 해야지. 그렇습니다.
미란이 30년 만에 나타난 이유는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생부, 그러니까 과거 미란과 바람을 피웠던 남자가 최근에 고독사하면서 유일한 혈육인 수진 앞으로 알짜배기 땅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현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급전이 필요하니까 딸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연극을 했던 거죠. 수진이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가 날 찾은 게 아니라 돈을 찾으러 온 거였어. 나를 또 2번 버리려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답니다. 수진이는 그 길로 가게로 뛰쳐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엄마, 흑흑.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새끼를 돈으로 보고 접근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수진아, 뚝 그쳐. 이제부터 울지 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여자, 내 눈엔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엄마 믿지? 저는 눈물을 닦아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가 버려졌던 포대기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혹시나 해서 꼼꼼하게 모아두었던 미란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했는지 이삿짐 센터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이제 그만 질척대고 내 딸 보내요. 법적으로 내가 친권자니까 당신은 유괴범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비키라고. 그래, 법. 좋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까. 수진아, 가져와라.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진이가 가게 안쪽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게 뭔지 모르는 눈치였죠. 그저 팔짱을 낀 채 저 늙은이가 또 무슨 헛짓거리를 하려나 하는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더군요. 이게 뭔지 아나. 제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30년 묵은 낡은 포대기와 베네저골이 한 벌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곳곳이 해진 바로 수진이가 버려지던 날 입고 있었던 그 옷가지들이었죠. 어머, 이게 뭐예요? 더럽게 시리. 이걸 왜 꺼내요? 지금 추억팔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 여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입었던 옷인데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옷을 보고 더럽다니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추억팔이. 그래. 내 눈엔 이게 쓰레기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눈엔 이게 증거로 보인다.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는 증거 말이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여자의 면전에 대고 저는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내가 이 가게 앞에 애를 버리고 도망칠 때 내가 타고 왔던 차, 그리고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래?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사람도 없었. 아차 싶었는지 그 여자가 입을 다물더군요. 네, 걸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와서 인적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시인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눈이 펑펑 쏟아졌지.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버렸겠지. 아무도 못 볼 줄 알고. 근데 어쩌나. 우리 시장통에 잠 없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말이야. 내가 검은색 세단 타고 와서 뒷좌석에서 애 꺼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도망가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거짓말.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데려와봐.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악을 쓰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장 상인의 회장님과 건어물집 김씨 아저씨, 떡집 박 여사님이 우르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그날 밤 화장실 가다가 똑똑히 봤어. 저 여자야, 저 여자. 그때도 저렇게 여우처럼 생겨가지고는 밍크코트 입고 설치더니 늙지도 않았네. 건어물집 아저씨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다 아이 호적 문제 때문에 포기했을 때 저와 함께 밤새 욕을 해주며 증언을 약속했던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뻔뻔해라. 3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딸 내놔라야. 돈 냄새 맡고 온 하이에나 같은 년. 떡집박 여사님이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와 그 여자 발밑에 팍 뿌렸습니다. 재수 없다. 썩 꺼져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행패야. 소금 세례를 맞은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당신들 뭐야. 다 고소할 거야. 영업방해로 싹 다 집어넣을 거라고. 고소. 좋아, 해라. 우리는 아동 유기죄로 너를 고소할 테니까. 공소시효. 천만에. 친족 간의 범죄, 특히 아동 유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설사 처벌을 못 받는다 해도 세상 천지에 내가 한 짓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가 시카를 도마에 쾅 하고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슬퍼런 제 기세에 그 여자는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더군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증인. 그깟 노인네들 말 몇 마디가 증거가 될 것 같아. 법은 내 편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떡하니 있는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수진이 너도 잘 생각해. 저런 무식한 할망구 밑에서 국밥이나 말면서 늙어 죽을래? 아니면 엄마 따라가서 아빠가 남겨준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유산. 그놈의 돈. 그 여자는 수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자,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그 땅 재개발되면 수십억이야. 그거 다 내 거야. 응. 엄마가 관리해줄게.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수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저도 처음 보는 아주 냉정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죠. 수진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역겨우니까. 역겨워. 내가 널 낳았는데. 낳기만 하면 다 엄마예요. 당신이 30년 전에 나버렸을 때 난 이미 죽은 자식이었어요. 나 살려준 건 여기 있는 우리 엄마 박영순 씨예요. 그리고 당신이 날 왜 찾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 알다니. 그게 무슨.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남편 부도 막으려고 내 유산 필요하다면서요. 나한테 친권만 뺏어오면 그 땅 팔아치우고 나랑은 인연 끊을 생각이라면서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그 기집애라고. 촌년이라고.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자기가 뱉은 말이 족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아니야. 오해야, 수진아. 그건 그냥 남편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지. 엄마 진심은. 진심. 당신한테 진심이 있긴 해요.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돈 때문에 다시 찾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지.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여자 얼굴에 던졌습니다. 가져가요. 이거 받으러 온 거잖아. 그건 다름 아닌 친권 포기각서 양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인터넷에서 뽑아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종이를 찢어버리며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래, 다 들었다 이거지. 그래, 나 돈 필요해서 왔다. 그게 뭐 어때서. 내 아비가 남긴 돈 그거 원래 내 몫이었어. 내가 그 인간이랑 살면서 맘고생한 값이란 말이야. 드디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더군요. 이제는 눈물 연기도 모성의 연기도 집어치우고 독사 같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친엄마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유산 상속 문제는 복잡해. 내가 소송 걸면 그 땅 평생 묶여서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써. 그 꼴 보고 싶어. 좋게 말할 때 따라와. 도장만 찍어주면 내 목 챙기고 너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게 해줄 테니까.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콩고물 운운하며 흥정을 하다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금을 한 주먹 더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입구에서 낯선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송 제가 맡아드리죠. 하지만 결과는 당신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최미란 씨. 검은 양복을 입은 중후한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수진이도 모두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강민호 씨, 그러니까 수진 양의 생부 되시는 분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생부의 변호사. 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왜? 강민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 들어있죠. 변호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 제3조. 본인의 유일한 혈육인 김수진을 찾게 될 경우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단, 친모 최미란이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거나 재산권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그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최미란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되지 않으며 김수진 양의 후견인 자격 또한 박탈한다. 만약 최미란이 상속 과정에 개입하려 할 경우 과거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즉시 제출한다.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횡령, 사기,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 인간이 죽어서까지 날 물먹여. 강민호 씨는 당신이 30년 전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망쳤을 때부터 이 날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아이를 찾으러 올 거란 걸 알고 계셨거든요. 돈 냄새를 맡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여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돈. 그게 얼마짜리 땅인데. 꼴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애 아빠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저런 안전장치를 해두었다니요. 하늘이 도운 게 분명했습니다. 자, 최미란 씨. 이제 선택하시죠.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횡령 혐의로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지금 남편분 사업부도 때문에 채권자들도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하던데 경찰서보다는 채권자들을 먼저 만나는 게 더 무서우실 텐데요. 변호사의 협박 아닌 협박에 그 여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여자는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노려보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에이, 돼. 그 여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쫓겨나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던지. 명품 가방은 덜렁거리고 하이힐은 삐끗거리고 그게 바로 탐욕의 말로였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자 가게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영순이 이겼다. 수진아, 잘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 분노,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겠죠.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못 데려가. 엄마가 지켰어. 엄마, 미안해. 나 흔들려서 미안해. 흑흑. 아니야, 괜찮아. 핏줄이 당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변호사님과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먹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유산 상속 절차는 복잡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진이가 상속받을 그 땅, 정말로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값이 꽤 나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게부터 고칠 거야. 무릎 아픈데 좌식 테이블 싹 다 입식으로 바꾸고 에어컨도 빵빵한 걸로 달 거야. 그리고 엄마랑 여행 갈 거야. 비행기 타고. 그 말을 듣는데 국밥 국물에 눈물이 떨어져서 짠맛인지 쓴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쫓겨나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악마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며칠 뒤 우리 가게로 법원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소장, 원고 최미란, 피고 박영순, 청구 취지, 약취 유인 및 친권자 행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횡령이고 뭐고 이판사판이라는 건가 봅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 돈은 못 뺏긴다. 이건가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법을 좋아한다면 나는 정의가 뭔지 보여주마. 여러분, 살다 제가 법원 구경을 다 해봅니다. 그것도 피고인석에 앉아서 말이죠. 제목이 기가 찹니다. 약취 유인, 그러니까 제가 남의 자식을 납치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놈이 매를 든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그 여자가 불렀는지 기자들까지 와서 플래시를 터뜨리더군요. 30년 만에 찾은 재벌가 딸, 유괴범 양모에게 세뇌당해 친모 거부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쪽 검고석에 앉은 최미란, 그 여자는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더군요. 화려한 명품은 싹 벗어던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수수한 흰색 블라우스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30년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사라졌고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여자가, 저 박영순 씨가 제 아이를 데려가서 30년 동안이나 숨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딸을, 제 핏줄을 돌려주세요. 와,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여자의 가짜 눈물에 속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연이 있었네. 할머니가 너무했네. 남의 자식을 왜 몰래 키워. 그 소리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옆에 앉은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꾹 잡아주시더군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저쪽에서 노리는 게 그겁니다.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저희에겐 결정적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눈빛을 믿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어지는 신문에서 그 여자의 변호인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친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이건 명백히 아이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는 신고하면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질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건데 법 앞에선 그게 다 제 불리한 약점이 되더군요. 판사님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측 김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최미란 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이를 유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30년 전 원고의 행적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30년 전의 사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원고 최미란 씨가 아이의 생부인 고 강민우 씨에게 보낸 사망 진단서와 매장 확인서입니다. 물론 위조된 문서죠. 원고는 아이를 버린 그 다음 날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며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정 안에 헉 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멀쩡히 살아있는 애를 죽었다고 하고 돈을 뜯어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미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그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살아있는 자식을 죽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유기한 바로 그 주 주말 아이 아빠에게 뜯어낸 돈으로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여기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려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하와이로 여행을 갑니까? 그것도 1등석으로. 미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 여자 악마 아니야?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목적을 밝히겠습니다. 원고는 현재 남편의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딸이 상속받을 유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원고가 사채업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법정에 미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친권 소송 이기면 그 땅 바로 팔아서 갚을게. 그 기집애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미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판사님의 눈빛은 이제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수진 양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수진이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는 30년 전 그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수진이는 떨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증인, 할 말이 있습니까? 네, 판사님.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관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최미란 씨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닙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은 3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저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렸을 때 이미 엄마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챙겼을 때 저를 2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다시 엄마 행세를 하십니까?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미란이 뒤늦게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판장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최미란 씨의 친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저를 가슴으로 낳아 기른 박영순 씨를 제 법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인 입양 허가를 구합니다. 제 가족은, 제 엄마는 오직 박영순 씨 한 분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했던 것, 서러웠던 것, 불안했던 것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님도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으시더군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원고 최미란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과거 아동 유기 및 사기 행각 그리고 현재의 소송 남용이 인정되는 바 친권을 박탈한다. 아울러 피고 박영순에 대한 김수진의 성인 입양 청구를 허가한다. 당. 판사봉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밖에는 이미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김 변호사님이 제출한 횡령 및 사기 증거 덕분에 미라는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수갑을 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딸이 재벌 상속녀야. 수진아, 엄마 좀 살려줘. 수진아.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하는 그 여자. 수진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배고프다. 집에 가서 국밥 먹자. 그래, 가자. 오늘 엄마가 고기 듬뿍 넣어줄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밥집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환골탈태했습니다. 수진이가 상속받은 유산으로 가게를 싹 뜯어 고쳤거든요. 이제는 비가 와도 물 샐 걱정 없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수진이네 국밥집으로요.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나 뭐라나. 기특해 죽겠습니다. 미란요. 듣자 하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답니다. 남편한테도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죄 지은 대로 간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핏줄이요. 중요하죠. 하지만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닙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보다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는 마음. 그게 진짜 부모 아닐까요? 지금 제 옆에서 깍두기를 담그고 있는 우리 수진이를 보세요.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웃는 모습이 저랑 똑 닮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딸 수진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고 핏줄보다 진한 건 사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국밥집 아줌마 박영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